서울 강남 그랜드 호텔 크리스탈 볼룸. 2025년 봄, 한빛치료재단이 주최하는 연례자선 갈라가 열렸습니다.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백 개의 크리스탈 조각으로 빛을 흩뿌리고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 차림의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든 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의료계, 재계, 정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빛치료재단은 서울 강남에 본원을 둔 대형 병원 네트워크로 최근 5년간 급격히 성장하며 전국 8개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자 한빛병원 원장인 최미라는 이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최미라는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의대를 나와 외과의로 경력을 쌓다가 남편과 함께 병원을 키워온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언론에서 철의 여인, 의료계의 데모로 불렸고 강단 있는 경영 스타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문의 위신과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전통적인 시어머니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귀빈구역 한쪽 테이블에는 최미라의 며느리 윤서진과 그녀의 어머니 박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30대 후반의 온화한 성품을 지닌 여성으로 3년 전 최미라의 외아들 준혁과 결혼했습니다. 준혁은 한빛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단의 차기 경영자로 내정된 인물이었습니다. 박영자는 6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깔끔한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딸 서진이 시댁의 행사에 초대받았을 때 박영자는 조심스럽게 동행을 제안받았고 어색하지만 참석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제가 음료 좀 가져올게요. 서진이 자리를 뜨자 박영자는 홀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값비싼 의상들 사이에서 그녀는 조금 움츠러들었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보낸 그녀에게 이런 사교 모임은 낯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미라가 행사 운영팀장과 함께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최미라의 얼굴에는 완벽하게 통제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막 여사님. 최미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이사장님. 박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오늘 VIP 구역은 재단 후원자와 협력기관장님들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 확인이 미흡했던 것 같네요. 박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아니에요. 박 여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 실수죠. 운영팀에서 일반석 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쪽도 전망이 좋으니 편히 계시면 됩니다. 최미라는 끝까지 정중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가 공손한 문장 속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음료를 들고 돌아오다가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는 제 초대로 오신 건데. 서진아, 규정은 규정이야. 내가 이해해줘야지.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원칙이 중요한 거 알잖니? 최미라는 며느리를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이런 면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위계가 있었습니다. 괜찮다, 서진아.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박영자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어쩔 수 없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운영팀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박영자는 일반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동안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속삭임이 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며느리 쪽 어머니라던데. 규정 위반이래. 초대권 없이 VIP석에 앉아 있었나 봐. 쯧쯧, 창피하게. 박영자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보낸 그녀에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딸의 시댁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반석에 앉은 박영자는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행사가 시작되었고 최미라가 단상에 올라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빛치료재단은 지난 25년간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후원으로 마련된 기금은 취약계층 의료 지원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사용될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최미라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영자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고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주세요. 안건은 한빛치료재단 관련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한빛치료재단 경영진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최미라는 어제 행사의 성공에 만족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제 갈라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이사장님. 모금액도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요. 기획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런데 오늘 협력업체 미팅 일정은 어떻게 돼? 오전 10시에 돌봄협동연합 측과 계약 갱신건으로 미팅 예정입니다. 간병, 이송, 환경관리 통합계약이라 규모가 꽤 큽니다. 최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봄협동연합은 전국 200개 요양원, 재가센터, 간병협회 등을 묶은 거대 네트워크였습니다. 한빛치료재단은 지난 3년간 이들과 협력해왔고 올해도 계약을 갱신할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보고 최미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 여사님. 바로 어제 귀빈석에서 쫓아낸 박영자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변호사와 재무담당자, 그리고 연합 소속 간부 5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전국 돌봄협동연합 이사장 박영자입니다. 박영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최미라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돌봄협동연합 이사장 박영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그녀가 규정을 내세워 내쫓은 사람이 바로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앉으시죠. 최미라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이미 냉랭해져 있었습니다. 박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이 자리는 계약 갱신 논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만 연합 이사회에서 긴급 결정 사항이 있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한빛치료재단과의 모든 계약건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최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계약을 보류한다니 이유라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연합은 협력기관을 선정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중시합니다. 첫째, 현장 인력에 대한 존중입니다. 둘째, 투명한 계약 관행입니다. 셋째, 상호 신뢰입니다. 박영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연합에서 한빛치료재단과의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던 중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외주 단가가 3년째 동결되어 있고 계열사를 통한 중간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박영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최미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현장 인력에 대한 예우가 부족합니다. 어제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최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명적인 실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 이사장님, 어제 일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건 순전히 제 잘못이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업무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연합은 이번 기회에 협력기관들의 처우 개선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빛치료재단뿐 아니라 타 의료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자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연합 소속 간병사, 이송요원, 환경미화원 2,300명의 근무 여건 실태조사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도 공유될 예정입니다. 조만간 합동감사가 시작될 겁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미라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낮은 임금, 열악한 휴게시설, 부당한 대우 사례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연합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 역시 30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했습니다. 밤샘 간병, 환자 이송, 병실 청소. 그 일들이 얼마나 고되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박영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제 딸의 시어머니로부터 자격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재단이 현장 인력을 어떻게 대하는지를요. 최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병원을 키우고 명성을 쌓아왔지만 단 한 번의 오만한 행동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박 이사장님,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개선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연합은 합동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 보류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딸 서진이를 위해서도 이 재단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박영자와 연합 측 인원들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최미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기획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비상경영회의를 소집해요. 그리고 법무팀, 홍보팀 모두 불러요. 지금 당장. 최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봄협동연합의 계약 보류 소식은 곧 의료업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빛치료재단은 당장 간병 인력과 이송 차량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은 급히 다른 업체들과 접촉했지만 박영자의 연합이 워낙 큰 네트워크였기에 대체할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실제로 합동감사에 착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감사팀은 한빛치료재단을 포함한 대형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외주 인력 처우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미라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경영진 회의에서 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규정대로 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건 과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사장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벌써 재벌 병원의 갑질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들이 떠 있었습니다. 한빛병원 이사장이 며느리 친정 엄마를 쫓아냈대요. 그분이 알고 보니 돌봄협동연합 이사장이었다는 거. 인과응보다. 현장 인력 무시하던 재단이 결국 발목 잡힌 거지. 최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정면 대응보다는 우회로를 택하기로. 법무팀, 연합 측 계약 조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세요. 우리 쪽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너무 극단적인 방법 아닙니까? 극단적. 지금 우리 재단이 무너지고 있는데 극단적이란 말을 해요? 우리는 수백 명의 직원과 수천 명의 환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감상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어요. 최미라는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협력업체들에게 비공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돌봄협동연합과 거래하는 업체는 한빛치료재단과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암묵적인 압박이었습니다. 몇몇 중소협력업체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빛치료재단은 전국 8개 병원을 운영하는 큰 손이었고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은 사업의 치명타였습니다. 또한 최미라는 박영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대신 며느리 서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내 어머니께서 너무 과하게 나가시는 거 아니니? 우리 재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하시면 어떡해? 어머님, 저도 난처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실제로 현장 인력 처우가. 처우? 우리가 법 위반한 것도 아니고 시장 관행대로 한 건데 뭐가 문제야? 내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거라고.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사이에서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최미라는 또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재단 내부에서 박영자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돌봄협동연합 소속 인력이 우리 병원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보안팀에 보고하고 모든 동선을 기록하세요. 이사장님, 그건 안전관리 차원입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보안 강화였지만 실제로는 압박이었습니다. 연합 소속 간병사들은 출입할 때마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일부는 야간 로테이션에 배치되어 과도한 업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박영자는 이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분노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했습니다. 모든 부당 대우 사례를 문서화하세요. 날짜, 시간, 담당자, 구체적 내용까지 빠짐없이요. 우리는 법과 원칙으로 대응할 겁니다. 연합은 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노동청에 정식으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연합 소속 인력들의 증언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병사 김모 씨는 휴게실도 제대로 없어요. 점심시간에도 병실 복도에서 서서 먹어요. 화장실도 환자용 화장실을 쓰라고 하고요. 라고 하였으며 이송요원 박모 씨는 환자 이송할 때 엘리베이터를 환자용으로 못 쓰게 해요. 짐용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라고 하죠. 시간이 2배로 걸려요. 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이모 씨는 청소도구도 우리가 사비로 사야 해요. 재단에서 지급하는 건 최소한이고 제대로 청소하려면 우리가 추가로 사야 하죠. 라고 적었습니다. 박영자는 이 보고서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 역시 30년간 이 일을 해왔고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던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후 9시 47분 한빛병원 본원에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비상발전기가 작동했지만 일부 구역은 완전히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은 비상전원으로 유지되었지만 일반 병동과 복도는 불이 꺼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불이 나가? 비상벨 울리는 거 아니야?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입원 환자 300여 명이 있는 일반 병동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인 환자들이 비명을 질렀고 일부는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넘어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간호사님, 제 어머니가 안 보여요. 화장실 가신다고 했는데. 간호사들은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환자들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야간에는 간호사 1명이 병실 30개를 담당했고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6층 병동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저는 돌봄협동연합 박영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상황을 통제하겠습니다. 박영자였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그날 저녁달 서진을 만나러 병원에 왔다가 정전 사태를 목격한 것입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간병사분들, 제 지시에 따라 움직여주세요. 먼저 각 병실마다 1명씩 배치됩니다. 환자분들이 침대에서 함부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박영자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습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연합 소속 간병사 12명이 즉각 움직였습니다. 이송 요원분들은 1층 로비에서 비상 랜턴을 가져오세요. 환경미화팀은 복도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박영자는 휴대폰으로 연합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습니다. 10분 만에 인근에 있던 연합 소속 인력 30명이 추가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 랜턴, 비상의료기기를 들고 왔습니다. 7층 병동, 환자 안전 확인 완료. 8층 병동, 낙상 환자 없음. 9층 중환자실 연결 통로, 안전 확보. 박영자는 마치 지휘관처럼 각 층의 상황을 파악하고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시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합이 이 병원과 3년간 협력하며 그녀는 병원 구조를 숙지해 두었던 것입니다.
한편 병원 경영진과 최미라는 1층 본관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 복구는 언제 돼? 시설팀에서 확인 중입니다. 메인 배전반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소 2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환자 안전은 지금 확인 중입니다. 최미라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재단의 명성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각 병동 상황을 파악해요. 간호팀장, 보고하세요. 간호팀장이 무전기로 각 층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각 병동 상황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환자 낙상 사고 없고 모든 환자가 침대에서 안전하게 대기 중입니다. 어떻게? 야간 인력이 부족한데. 돌봄협동연합 소속 인력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영자 이사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다고. 최미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내쫓고 압박하고 계약을 끊으려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병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최미라는 계단을 통해 6층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상등만 켜진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자 저 멀리 랜턴 불빛 아래 박영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영자는 한 노인 환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환자는 치매가 있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곧 불 들어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누구세요? 저요? 저는 그냥 할머니를 돌봐드리는 사람이에요. 할머니 손 참 따뜻하네요. 박영자는 환자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미라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0분 후 전기가 복구되었습니다. 병원에 불이 들어오자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2시간 넘는 정전 사태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영자는 연합 인력들을 모아 간단히 당부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환자분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게 바로 우리 일의 가치입니다. 그때 최미라가 다가왔습니다. 박영자는 그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장님,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박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강인한 리더로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현장을 지켜야죠. 박영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전 사태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한빛병원 정전 사태, 최미라 이사장의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 안전 지켜. 위기의 리더십, 최미라 이사장 야간 현장 지휘로 무사고 달성. 한빛치료재단 비상대응 매뉴얼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기사들은 마치 최미라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환자들을 구한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박영자와 돌봄협동연합 인력들의 활약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박영자는 신문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연합 간부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너무합니다. 정정 보도를 요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연합에 소속된 중소협력업체들로부터 이상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한빛치료재단에서 비공식 블랙리스트를 돌리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요? 네. 돌봄협동연합과 거래하는 업체들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오른 업체는 한빛치료재단뿐 아니라 계열병원 8곳 전체에서 거래를 중단당할 수 있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자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문서로 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업체 대표들이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빛치료재단 구매팀장이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돌봄협동연합과의 관계를 재고하라는 암시를 줬다고 합니다.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미라가 수면 아래에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최미라는 정전 사태 이후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는 박영자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연합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면 안 돼요. 협력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연합과 거리를 두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최미라는 구매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해요. 계약갱신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각 업체에 개별 연락해서 경쟁력 평가를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슬쩍 돌봄협동연합과 거래하는 업체는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 돼요. 명시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암시만. 하지만 이사장님, 그게 알려지면 공정거래 위반 아닙니까? 증거가 없으면 문제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하는 거예요. 구매팀장은 불편했지만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 일부 중소업체들은 실제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빛치료재단은 워낙 큰 고객이었기에 그들의 눈밖에 나는 것은 사업 존폐와 직결되었습니다. 한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는 박영자를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는 한빛과의 거래가 매출의 40%예요. 만약 계약이 끊기면 직원 15명을 해고해야 합니다. 저도 이사장님 뜻에 동의하지만 저희는 살아남아야 해요. 박영자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당신 회사 직원들을 생각하세요.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최미라의 이런 방식은 비겁했습니다.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약한 고리를 압박해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박영자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을 입증하기 힘듭니다. 구두로만 압박이 이루어졌고 한빛 측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관리라고 주장할 겁니다. 박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사가 본격화되면서 한빛치료재단의 여러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팀은 3주간 재단의 회계장부, 계약서, 근무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첫째, 외주 인력 단가 동결. 한빛치료재단은 지난 3년간 간병, 이송, 환경관리 외주 단가를 한 푼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는 15% 상승했지만 외주 인력의 임금은 그대로였습니다. 둘째, 계열사 수수료 관행. 재단은 외주 계약을 맺을 때 자체 계열사인 한빛서비스를 중간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열사가 실제 일하는 인력과 업체 사이에서 1520%의 수수료를 떼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간 착취 구조였습니다. 셋째, 열악한 근무 환경. 외주 인력을 위한 휴게실은 지하 창고를 개조한 협소한 공간이었고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보장되지 않아 많은 인력들이 복도에서 서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가 언론에 공개되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한빛병원 외주 인력 3년간 임금 동결. 계열사 수수료로 배불려. 한빛치료재단 간병사 휴게실, 지하창고 수준. 인권 사각지대. 보건당국 한빛병원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토. 최미라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재단 이사회에서 여러 이사들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이사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재단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어요. 기부자들도 불편한 기색입니다. 일부는 기부금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최미라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쌓아온 명성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재단의 주요 기부자 10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재계, 법조계, 학계의 원로들로 수십 년간 한빛치료재단을 후원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빛치료재단이 환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인력을 존중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의 기부금은 현장 직군 처우 개선에 지정 기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규직 전환, 단가 인상, 근무 환경 개선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성명은 최미라에게 치명타였습니다. 재단의 가장 큰 후원자들이 공개적으로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며느리 서진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진심으로 변해야 해요. 제 어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님이 먼저 상처를 주셨잖아요. 서진아, 저도 이 병원에서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끄러워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제 어머니가 평생 그 일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없으면 이 병원도 돌아가지 않아요. 서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최미라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최미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니,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2025년 6월 한빛병원 대강당. 수십 명의 기자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최미라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빛치료재단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저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최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강인한 모습만 보여온 그녀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이례적이었습니다. 특히 돌봄협동연합 박영자 이사장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인 체면과 오만함으로 그분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빛치료재단의 변화를 약속드립니다. 최미라는 준비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모든 외주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간병, 이송, 환경관리 인력 총 450명을 향후 2년 내에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외주 단가를 즉시 20% 인상하고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계열사 중간 수수료 관행을 폐지하고 직접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넷째, 현장 인력을 위한 전용 휴게실과 복지시설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장 인력 대상 직무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미라는 마지막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최미라는 향후 3년간 매주 하루씩 병동 보조근무를 하겠습니다. 간병사, 이송요원, 환경미화원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며 그분들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겠습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대형 병원 이사장이 직접 현장 근무를 하겠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말뿐인 약속이 아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라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언론은 일제히 이를 보도했습니다. 한빛병원 최미라 이사장, 눈물의 사과. 3년간 현장 근무 약속. 한빛치료재단 외주 인력 450명 정규직 전환 선언. 여론은 조심스럽게 호의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이 약속이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쇼일까? 박영자도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합 간부가 물었습니다. 지켜봐야죠. 약속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니까요. 박영자는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현장에서 일하며 수많은 약속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최미라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그녀는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사장님, 정규직 450명 전환은 인건비가 연간 80억 원 증가합니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재무이사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첫 해에는 파일럿으로 50명만 전환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보면서 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450명 전환이라고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2년 내에라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일단은 여론을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예요. 최미라는 여전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는 대대적인 변화를 약속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변화는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된 50명의 간병사와 이송요원들의 근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자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이 배치된 병동에서 환자 낙상 사고가 제로였습니다. 이전에는 월 평균 3-4건의 낙상 사고가 발생했는데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또한 욕창 발생률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간병사들이 정해진 시간마다 환자의 자세를 바꿔주고 피부 상태를 체크했기 때문입니다. 이송 대기 시간도 30% 단축되었습니다. 정규직 이송 요원들은 병원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효율적으로 동선을 짰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환자 만족도였습니다. 파일럿 병동의 환자 만족도는 92점으로 일반 병동보다 15점이나 높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본 최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이사장님. 수치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병동의 성과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이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최미라는 이사회에 이 결과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이사장님, 이 정도 성과라면 전면 확대를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자 만족도가 높아지면 병원 평판도 좋아지고 결국 수익 증대로 이어집니다. 인건비 증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숫자 앞에서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최미라는 자신의 계산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최미라는 약속대로 매주 목요일 하루를 현장 근무에 할애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쇼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녀는 실제로 간병사복을 입고 병동에 나타났습니다. 첫날 최미라는 70대 간병사 김순자 씨와 함께 배치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어떻게 모시면 될까요? 김순자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배우러 온 거예요. 편하게 일상대로 하세요. 최미라는 김순자를 따라 환자들의 식사를 돕고 침대 시트를 교체하고 화장실 이동을 보조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의사로 살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돌봄 업무가 얼마나 힘든지 처음 알았습니다. 점심시간 김순자는 복도 한쪽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드세요? 네, 원래 휴게실이 있긴 한데. 환자들한테서 너무 멀어서요. 뭔 일 생길까봐 이렇게 먹어요. 최미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던 외주 인력이 실제로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순자 선생님, 이 일 얼마나 하셨어요? 25년 됐어요. 제 자식들 다 이 돈으로 키웠죠. 힘들긴 한데 환자분들 좋아지시는 거 보면 보람 있어요. 가족들은 뭐라고 해요? 힘들어 보인다고 그만두라는데. 저는 이 일이 좋아요. 누군가를 돌보는 게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최미라는 김순자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 박힌 그 손이 수천 명의 환자를 돌봐온 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미라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평생 의사로 살았는데 진짜 환자를 돌보는 게 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최미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최미라의 현장 근무는 계속되었고 그녀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단순히 쇼가 아니라 진심으로 현장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송요원으로 일하는 62세 박철수 씨와 함께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CT실까지 침대를 밀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밀 테니 옆에서 보조만 해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해볼게요. 최미라는 침대 손잡이를 잡고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환자의 체중과 의료 장비까지 합치면 200kg이 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무거워요? 네,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처음엔 힘들죠. 저희는 하루에 2, 30번 이송해요. 최미라는 그제야 이송 요원들이 얼마나 고된 노동을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CT실까지 가는 10분간 그녀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허리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무거운 걸 매일 밀면. 솔직히 허리가 안 좋아요. 병원 다니면서 일해요. 그래도 환자분들 치료받으려면 이송이 필요하니까요. 최미라는 숙연해졌습니다. 자신은 고급 의료 장비와 최신 치료법만 생각했지,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최미라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단계적 파일럿이라는 말을 버리고 전면적인 개선에 나섰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앞당깁니다. 2년이 아니라 1년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휴게실은 각 층마다 만들겠습니다. 안마의자, 침대, 샤워실을 갖춘 제대로 된 휴게 공간으로요. 이송 장비를 전동화합니다. 더 이상 사람 힘으로 200kg을 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재무이사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하면 초기 투자비가 15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라도 합니다. 숫자를 봤잖아요. 제대로 투자하면 환자 안전도 높아지고 만족도도 올라가요. 그게 곧 병원의 경쟁력입니다. 최미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영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박영자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박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이사장님. 박영자는 차를 권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박 이사장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한가요?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요. 저는 평생 병원을 키우고 환자를 치료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최미라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변화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사장님이 진심으로 노력하시는 걸 저도 봤어요. 현장 근무도 하시고 직접 환자를 이송하시고 그런 모습에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박영자는 최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함께 더 나은 병원을 만들어가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갈등은 협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미라와 박영자의 화해 이후 실질적인 변화가 속도를 냈습니다. 한빛치료재단은 돌봄 인력 처우 개선 기금을 정식으로 상정했습니다. 주요 기부자들이 약속한 지정 기탁금 50억 원과 재단 자체 예산 100억 원을 합쳐 총 150억 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명확한 사용처가 정해졌습니다. 또한 최미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돌봄지표 대시보드였습니다. 재단 홈페이지 메인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대시보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음 항목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투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누구나 한빛치료재단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조치는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앞다퉈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빛치료재단이 업계 표준을 만든 것입니다. 6개월 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언론도 다시 주목했습니다. 한빛병원의 기적, 현장 인력 존중이 만든 변화. 낙상제로 욕창 반감. 돌봄 혁신의 모범 사례. 최미라 이사장, 오만에서 겸손으로. 진정한 리더십이란. 최미라는 이제 다른 병원 원장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한 세미나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의 품격은 화려한 로비나 최신 장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청중석에는 박영자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미라의 연설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연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강연 정말 좋았어요. 박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실 제가 매주 현장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게 일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이에요. 그분들은 단지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제가 짓밟았던 거죠. 깨달으셨으면 됐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며느리 서진도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화해한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한빛치료재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약속대로 완료되었습니다. 450명 전원이 정규직이 되었고 4대 보험과 퇴직금, 유급휴가가 보장되었습니다. 각 층마다 설치된 휴게실은 현장 인력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안마의자에 앉아 쉬는 간병사들, 샤워실에서 땀을 씻는 이송요원들,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는 환경미화원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보다 평화가 서려 있었습니다. 전동 이송 침대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허리를 다치는 이송요원이 없었고 환자 이송도 더 안전하고 빨라졌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성황이었습니다. 간병사들은 응급처치, 감염관리, 의사소통 기술 등을 배웠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취득률은 98%에 달했습니다. 최미라는 약속대로 3년간 매주 목요일 현장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능숙하게 환자를 돌보고 침대 시트를 교체하고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현장 인력들은 그녀를 이사장님이 아니라 미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목요일, 최미라는 90세 치매 환자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최미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우리 딸처럼 날 돌봐주니. 최미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평생 찾던 보람이 여기 있었구나. 그날 저녁 최미라는 박영자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서진과 준혁 부부도 함께였습니다. 박 이사장님, 오늘 제가 한 환자분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딸처럼 돌봐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평생 뭘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돌봄의 본질이에요, 이사장님.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라 진심이죠. 박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이사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저희 재단과 돌봄협동연합이 공동으로 돌봄 아카데미를 만들면 어떨까요? 전국의 간병사,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요. 좋은 생각이에요. 현장 경험과 의료 전문성을 결합하면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이 나올 거예요. 두 사람은 새로운 협력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갈등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상호 존중과 협력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모습 보니까 정말 기뻐요. 처음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서진아, 우리가 너한테 미안해. 내가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니? 최미라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체면과 위신으로 쌓였던 벽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진심과 존중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작은 존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존중이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